이런 증상을 겪고 있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100사람의 당뇨병이 다 틀리다. 내 당뇨병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 혈당기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혹시 나도 당뇨병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안녕하세요. 안초루의 호르몬TV 안초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장이 딱 있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강화혈색소 수치가 경계역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당뇨병은요, 대부분 무증상으로 조용히 찾아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미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당뇨일까 아닐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진단 기준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알려줘야 할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목 둘레가 예전보다 굵어졌다. 두 번째는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난다. 세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네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식사하고 나서도 또 배고픈 거고요. 일곱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요. 여덟 번째는 발바닥이 막 화끈거리거나 자주 뜨거운 느낌이 들고요. 아홉 번째는 손톱색이 어둡거나 자주 변하고요. 열 번째는 시야가 흐릿하거나 초점이 잘 안 맞는 거. 이 증상들 가운데 다섯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조용히 진행되는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이게 왜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 둘레가 예전보다 굵어졌다. 이 목둘레는요, 허리둘레를 갖다가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둘레가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허리둘레가 두꺼워졌다는 얘기인데, 허리둘레가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복부 위반이 생겼다는 거고 내장지방이 쌓였다는 거죠. 이 내장지방 복부 위반이 결국은 당뇨병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목둘레가 예전보다 굵어졌다는 것은 당뇨로 진단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난다는 것은 치주염이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여러 군데 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치주염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치주염은요, 이 당뇨병 환자들의 심근경색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 잇몸에 있는 염증이요, 혈관 내에서 혈전이 되고요, 저 말초로 가게 돼서 미세혈관이나 대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두 번째 항목도 당뇨병의 저신적인 염증 반응하고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당뇨 환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삼다라고 그러잖아요. 소변을 자주 보는 걸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자꾸 물을 마시는데 아주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럼 혈당이 더 오르죠. 다음에 해당되는 3다의 두 번째 다가 해당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거. 되게 당뇨 환자들은 뚱뚱한 사람이 당뇨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뇨가 돼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살이 찌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살이 빠지는 다섯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 식사를 하고 나서도 쉽게 배고프다. 먹고 헛헛해서 또 먹고, 이게 바로 당뇨병의 3다 중에 세 번째 다식이거든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왜냐면 상처가 나면 거기에 백혈구가 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세균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이 말초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백혈구도 많이 못 가고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피가 달달하니까 더 잘 창궐하고요.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발이나 당뇨 족부 질환이 생기는 이유도 일곱 번째, 이 항목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덟 번째는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자주 뜨거운 느낌이 든다.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입니다. 대개 장갑하고 양말을 신은 부위부터 시작됩니다. 신경들의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막 화끈거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다가 감각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전개 방식입니다. 아홉 번째는 손톱색이 있잖아요. 손톱 밑을 갖다가 이제 작은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당뇨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손톱 아래에 작은 네일 베드라고 하는 그쪽의 혈관들이 좁아지면 손톱색이 아무래도 밝지 않고 어둡거나 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손톱, 발톱 부종이 많이 생깁니다. 열 번째, 시야가 흐릿하고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이게 당뇨병성 망막증이거든요. 갑자기 뭐 내가 눈이 나빠졌어, 시야가 흐릿하고 두 개로 보여, 이런 것들이 다
당뇨병성 망막증이고요.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면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사시가 되거든요. 시야가 흐릿하거나 초점이 잘 안 먹거나 복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증상들이요, 다른 증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당뇨의 공통 항목이 있는 거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10가지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일 때는 당뇨를 강력하게 생각을 해보고 병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진단 기준은 사실은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하느냐, 식후 혈당을 기준으로 하느냐,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느냐 각각 틀립니다. 3가지의 진단 기준을 갖고 따로따로 검사를 2번 해서 당뇨라고 진단되면 우리가 당뇨로 확진을 하는 거죠.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정상이 100 이하거든요. 당뇨는 126 이상입니다. 100과 126 사이, 125까지는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고요. 식후 혈당으로 기준을 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140 이하거든요. 식후 2시간 혈당이죠. 당뇨 환자들은 200 이상이거든요. 140과 200 사이, 199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식후 혈당이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예비군이다,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화혈색소 여러분들 아시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5.7% 이하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6.5% 이상이고요. 그러면 5.7과 6.5 사이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당뇨 전 단계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반드시 이거는 8시간 금식을 하고 2번 이상 반복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도출됐을 때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안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지나면 신경합병증이 지나고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망막증이 생기고 이런 게 있는데, 2형 당뇨병은 사실 언제 당뇨가 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당뇨인데도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당뇨로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있는지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뇨병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인슐린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이고 호르몬 질환이거든요. 다른 호르몬들의 문제가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당뇨병 자체가 또 다른 호르몬들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당뇨병의 병태 생리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당뇨가 됐고 현재의 당뇨병은 이 사람은 어떤 당뇨병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늘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100사람의 당뇨병이 다 틀리다. 그 사연은 100가지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당뇨병인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인슐린 치료를 할 건지, 또 약물도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약물을 써야 될 건지, 그 다음에 합병증 검사를 빨리 해서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직 합병증이 안 왔다 그러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병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합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합병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 당뇨병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당뇨병의 인슐린 분비 능력과 저항성,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선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 현재의 좌표를 찍어보는 거죠. 내 당뇨병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당화혈색소를 보고서 조절이 되고 있는 당뇨병이었는지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인지 거기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혈당을 재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고요. 내가 일상에서 내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혈당 기계들이 많거든요. 이 혈당 기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근데 혈당이 뭐 올랐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혈당이 더 올라가니까요. 이런 혈당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나의 혈당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학습하는 겁니다. 이런 혈당 기계들을 잘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혈액을 쥐어짜서 하는 혈당 측정을 한다든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올바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게 되면 그 수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는 혈당이 떨어지고 칼국수를 먹을 때는 어떻고 수제비를 먹었을 때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에 대한 행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뇨 치료를 하다 보면 저혈당이 일어나는데, 저혈당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초기의 대사적인 합병증입니다. 고혈당이 너무 높아져도 고혈당 쇼크가 오는데 저혈당이 또 너무 떨어져도 저혈당 쇼크가 오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은 목걸이든 지갑에다가 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고 하는 당뇨 인식표를 갖고 있어서 갑자기 쇼크가 됐을 때도 주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항상 내가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혈당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음료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혈당은 아닌데 저혈당 증상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혈당이 확 스파이크를 치고 나서 정상 혈당으로 내려왔을 때 정상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저혈당처럼 느끼는 수가 있거든요. 진짜 저혈당인지 가짜 저혈당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초기에 또 약물을 쓰다 보면 안 먹던 이제 약을 먹으니까 이런 상대적 저혈당 느낌이 있거든요. 환자가 혈당이 240이나 30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이 되다 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느꼈던 본인의 감각 때문에 초기 약물을 복용할 때는 흔하게 이거를 저혈당으로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저혈당인지 아니면 상대적 저혈당인지 구분하는 것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당뇨병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간단한 혈액 검사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또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시작하셔야 하고요. 아직 전 단계인 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관리하면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내가 리드하면 저를 따라오시면 방심하면 언제든지 나를 화병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앞으로 당뇨병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당뇨병을 리드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우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